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죠? 이 인문, 수능특강 인문 공고 지문을 간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확대되면은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바꿔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저도 이렇게 사회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문에 대해서 원리를 모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어차피 국어 문제는 그냥 뭐 배경 지식 없이도 읽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1문단 후반을 보면은 정책 금리를 낮춰서 그쵸 아까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바꿨습니다. 바꾼 정책 금리를 낮추면 시장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금리가 이자율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그냥 이자가 적어지니까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결과적으로 늘겠죠. 그래서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면 당연히 고용과 생산이 늘고 고용과 생산이 늘면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1문단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을 살펴보면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쵸? 아까 정책 금리를 낮춰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어떤 국가에선 많은 국가에서 이 정책 금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경제 전체를 선순환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는데 투자나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네모 박스가 쳐져 있죠.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얻고자 하는 결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의 일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국채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지만 해가지고 여기 종이 잘 보이시죠? 여기서 채권 가격은 채권 이자율 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분모 자리가 커지게 되므로 채권의 이자율이 분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이 커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분모에 채권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채권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분모가 쪼그라들게 되니까 작아지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 변동한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아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 아까 그 분모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채권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률 부담이 늘겠죠. 그래서 이런 비싸진 채권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투자를 기피하게 돼서 돈을 그냥 쌓아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더 밑에 문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금리 조정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신용 완화나 국가 채권의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랑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지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신용 완화나 채권 매입 등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국가 주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해서 양적 완화 정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 완화 정책으로 쉼표돼 있죠. 중요하게 봐셔야 됩니다. 이 신용 완화 정책으로 이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주도적으로 신용 공급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부실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국가가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매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아까와 다르게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장은 잘 봐주셔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요. 안전자산이겠죠?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시중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났다. 사실 채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금리가 낮아진다. 아까 역의 관계로 이동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금리 하락이 유도되면서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서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 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아까까지는 매입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발행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관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 다 잊으시고 명시적 통화 정책은 국채를 발행하는 이전까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정부에서 재정 적자는 발생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찍어낸 돈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없어지게 돼서 공공부채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양적 완화 방식과 달리 이 명기조 통화 재정책은 이거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질적 완화 정책도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산에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 자체, 중앙은행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질적인 구성 변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용 완화 정책과 달리 이 질적 완화 정책은 부실 자산이 아닌 투자 수익률이 불확정한 위험 자산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뭐였죠? 신용 완화 정책이었죠? 근데 이거 신용 완화 정책과 다른 것은 그냥 부실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단.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책임지는 부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을 넘어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로부터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많이 부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그냥 저도 이렇게 된 대로 읽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전개 방식 시기별 통화 정책 시기별로 아니죠. 발생 과정 그쵸 제시했고 문제점을 제시한 절충점은 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 유동성의 함정이 발생해서 양적 완화 정책 드러났다. 시행 방법과 효과 다 드러나 있죠. 답 3번 경기 침체와 정책금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 발전 과정. 대비를 따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 다음에 5번 두 가지 견해가 드러난 글이 아닙니다. 2번 알 수 있는 내용 정책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아니죠. 1문단에서 정책금리를 낮춰서 투자와 생산을 늘리려고 정책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아니죠. 아까 어딘가요? 2문단 유동성의 함정 설명할 때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서 투자를 기피한다 라고 해서 2번도 삑. 3번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유동성의 함정을 보면은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투자를 기피한다. 돈을 쌓아둔다. 해서 3번 삑 틀렸고 권행개시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아니죠. 중앙은행이겠죠. 매입하는 것입니다. 틀렸고 5번 양적 완화 정책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물가 상승이나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풀어보면은 보기를 읽어주시면은 정책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줄 시장의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 유동성의 함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대출 기준의 완화와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정책. 이거는 신용 완화 정책이겠죠.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부실한 채권을 매입하여서까지. 부실한 채권? 부실한 거 매입하는 거는 역시 신용 완화 정책이겠죠? 그래서 보기를 풀어보면 1번 전통적인 통화 정책 시행, 오키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신용완화 정책, 오키. 가계 및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겠군. 그쵸, 여기서 보면은 조달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투자가 적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위험자산이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이죠. 위험자산은 밑에 질적완화 정책이겠죠. 잘 봐주세요. 그다음 5번. 하한에 도달했을 때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가겠죠. 상승하게. 5번도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그거는 4번이겠죠.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피된다. 여기서 기피라는 것을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돈을 쌓아둔다. 투자를 기피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인문 9번 짐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사회 9번이거든요. 좀 저도 이 분야에서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버는 깨지 양적 완화 정책 밑으로는 정리를 못했는데 이렇게 잘 봐주시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